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질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섹터 얘기 좀 바로 들어갈 텐데 요즘에 이 주도주라고 할까? 조방원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조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주사, 이제 금융주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만큼 금융주의 주가가 정말 놀랍게 올랐습니다. 좀 보면 4대 금융주주 상반기 예상 순이익이 뭐 10조에 육박하고 역대 최대 전망이고 여기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주 환원 기대감이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KB금융 예를 들면 연간 주주 환원율이 51.6%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좀 파격적으로 놀라운 수준인가요? 네, 만약에 예상대로 51.6%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네. 때는 이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부분이고요. 2020년대 이제 2022년 3년도로 돌아가면 보통 4대 지주사의 평균적인 주주 환원율은 20에서 30% 정도 됐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30% 내외를 기록을 했었고 지금 글로벌 우리가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을 보더라도 50에서 60%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근접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비해서는 어떤지 좀 보면 지금 조방은 뭐 말씀드렸는데 이 금융이 포함될 만큼 주도주였다. 그럼 얼마나 올랐을까? 코스피 지수가 약 한 30% 오르는 동안에 금융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올랐어요. 네, 네. 2월 달에 이제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고 나서는 네. 약간 강압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좀 주가가 부진했다가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기를 타기 시작을 해서 바닥권 대비해서 뭐 KB금융은 80%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고 시장에서 지금 조방원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길 그러게요. 만큼 굉장히 주도 섹터 중에 한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만약에 5% 올랐다라고 하면 종목들은 10에서 한 15% 정도 오른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수가 28%, 30% 가까이 올랐고 그 가운데 지금 KB금융은 80% 이상, 그러니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상승세를 시현했다라는 것은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반기 때 주도주의 역할을 좀 확실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건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이걸 뭐 네. 지금 들어가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 될지의 이제 문제인데 주주 환원 계획은 계속해서 발표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 증시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선반영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런 기대감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또 실적은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정부가 네. 이제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발표를 더 강하게 했던 그렇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네. 때는 분위기에 좀 편승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은행주, 금융주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주주들한테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또 주가 부양의 하나로도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 금리 인하기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보니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타개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깊어지는 네.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일각에서는 은행에 대한 규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런 플랜들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표님에게 금융주 사요? 이렇게 막 여쭤보면 어떻게
어떻게 전략을 주세요? 저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어. 좀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 네, 근데 이게 아마 기업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어. KB금융은 좀 괜찮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물론 네. 이거는 아직은 시장의 컨센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적을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 행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과 앞으로 순 마진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성향상 약간은 좀 우려는 될 것 같아서 분명히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력적인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좀 그러면 대표님의 생각과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어떤 건지, 뭐 기대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업체별로, 기업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지주인데 업계 1위죠. 시총 43조, 뭐 압도적 1위고 가장 큰 뭐 강점이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KB국민은행, KB증권, KB보험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러니까 캐피탈까지 있고 증권, 은행 모든 거를 갖고 있는 금융그룹의 완전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변화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주들은 약간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카드라던가 보험 이쪽이 침체기에는 좀 안정적인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내 최대 자산 규모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총 자산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조 이상이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4년 기준에 5조 원을 좀 안팎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산과 이익이 모두 업계 1위를 달리고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에서 12%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수익성도 좋다? 이거는 대형주 중에서는 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거를 시연해내고 있다라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리스크 관리도 좀 잘하고 있는 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연체율 모두 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도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랑 은행권을 바라보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은행권은 더 이상 은행끼리와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이다라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는 경향, 앱 안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선제적으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는 금융사가 KB금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점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가총액 1위를 좀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도 당연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 실적 말씀해 주셨으니까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2분기보다는 다소 약 한 4% 정도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더라고요. 이유를 좀 보니까 지난해 1분기에 왜 홍콩 H지수 ELS 한창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 손실 배상으로 이제 대규모로 충당금 쌓았다가 H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 환입한 게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좀 유독 좋아서 그거에 대비하면은 좀 감소할 거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유라면 좀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영향은 많이 없을 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걸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시장에서 이제 실적을 보고 저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가계대출에 대한 억압도 있긴 하지만 관세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은 자금이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살펴볼게요. 신한금융지주인데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하다. 뭐 이런 평가는 있긴 한데 그렇다면
해외 사업 비중이 좀 많다는 걸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글로벌 쪽으로 부분의 순이익의 비중이 15%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른 금융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글로벌 부분 쪽으로 실적을 시현해냈고 지금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목표치는 30%까지 2027년, 2030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 쪽에서 굉장히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트남 그리고 일본 쪽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테일 사업부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더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인도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사들 앞에서 뭐 빅테크, 핀테크들이랑 경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평가를 받는 게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서 신한금융 쪽이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하나금융지주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이 특화 영역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고 글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또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 업계 평가는 또 이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막 네. 불확실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연체라던가 그리고 어. 한계 기업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이 하나금융지주의 함영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기 때 오히려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해서 좀 눈을 돌렸던 부분들이 잘 성공적으로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회장 2기 체제를 해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니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한번 수익성을 다시 한번 끌어당기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평가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쪽에다가 또 이번에 법인을 또 새로 한번 설립을 하는데 외국인들을 타겟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중소기업 특화 기업이 이점으로 지금까지 실적에는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기업들 자금 사정은 여력이 그래요. 많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금융지주까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KB금융 연간 주주 환원율이 51.6%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우리금융 배당 성향이 30%다. 시총은 18조 원 수준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회사들보다 좀 네. 뒤처지는 거는 확실히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규모라든지 뭐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처지는 거는 사실인데 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가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비과세에 대한 감액 배당, 그러니까 비과세에 대한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과세에 대한 배당? 그러니까 배당인데 네. 비과세로 감액 아, 배당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비과세로 배당을 준다. 이거는 다른 금융지주보다 우리가 좀 뒤처지다 보니 묘수를 부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금융지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감액 배당에 대한 칼을 뽑아 들은 거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우리가 재무 상태로는 살짝 뒤처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력도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좀 종합해 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순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6%, 뭐 한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증권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판매 관리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분석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요 4대 금융이 다 실적을 발표하죠. 24일에는 목요일입니다. KB금융이고요. 이제 금요일 25일에는 신한, 하나, 우리금융이 차례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님이라고 저희 이제 우리 시간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순이자 마진 이 님이 모든 은행에서 근데 하락하고 있다. 이게 하락하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예금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잘 굴렸냐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잘 굴려서 이윤을 많이 남겼냐라는 부분이라서 효율성과 그리고 수익성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상반기나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2분기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합산순 이익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실적 2분기만 딱 떨어져서 봤을 때 전체 우리가 항상 금융지주들은 볼 때 4사 합산 얼마다 약간 이렇게도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분기 때 떨어지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1년 반 만에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좀 실적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상반기만 떼놓고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4대 금융지주 합해서 2분기 순익 같은 경우는 5조 1천억 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1%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예상 대비해서 어떻게 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잠깐 멈추고 좀 상황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선에 있잖아요. 금리 인하하는 길에 있기 때문에 요게 또 금융주 주가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사실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숨 고르기 하고 있다. 7월 달. 근데 8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을 했던 순이자 마진에 대한 좀 압박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뭐 좋은 쪽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은행주들을 봤을 때는 약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은 이제 예적금 금리도 내리고 그렇죠. 대출 금리도 좀 내리고 이제 이러는데 예적금 금리 내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아요? 체감으로는 보통, 소비자들의 체감으로는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 정리해 보면 금융주를 볼 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껏 본 4대 금융주가 지금 거의 기울기가 비슷해요. 맞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또 금리 인하는 비교적 좀 부정적 요인이라고 볼 때 어떤 게 좀 더 힘이 있을까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지수 자체가 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주들도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워넣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저 PBR 국면에 있는 거는 금융주들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2분기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건 시장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좋게 나와서 여기서 물론 우상향을 더 쉬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그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좀 금리 인하보다는 주주 환원 쪽에 더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긴 했는데 실적을 이번 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 기대감에 이제 충족을 한다 아니면 조금 못 미친다. 왜냐하면 못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 이유들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막상 나오고 나면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지금 근데 네. 실적이 23, 24일에 맞아요. 다 이제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24, 그게 25. 24, 네. 25면 결국 정말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주가 흐름들을 보면 약간의 하락은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충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저는 은행주는 좀 하반기 때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도 약간 좀 왜냐면 지금 이번 주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이제 월요일 하실 시점이어서 3,200에서 코스피 내려와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실제로 진짜 약간 숨고르기란 단어가 굉장히 좀 어울릴 만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8월 1일에 이제 관세 이거는 더 이상은 밀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는 시장이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체력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지금 8월 1일이라는 그 일정을 앞두고도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대거 많이 포진이 네. 돼 있거든요. 뭐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네, 네.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금요일 집중적으로 네. 있는데 이 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관세에 대한 우려도 결국 이번 실적 발표 때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지 지표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좀 확실하게 더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지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3,100에서 200선에서 약간은 박스권을 네.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본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심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은 기업들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코스닥과 2차 전지가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맞아요. 강하게 달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랠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스피가 그동안 달릴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발표 종목들과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종목들을 좀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까지 얘기하는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주도 역할을 했던 지금 조방원과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이제 가면서 코스닥도 좀 힘을 내주고 요 밖에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이 있어요. 물론 뭐 화장품도 있었지만 지금 네. 그동안 우리가 한알령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죠. 종목들 살짝 밀렸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돌아가면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화장품도 좀 크게 밀렸죠. 화장품도 크게 네,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이 과연 얼마나 반등이 나와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에 다들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가격